보통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의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중에 하나로 풋옵션으로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 위반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이번 투자계약서 이해란 주제로 세미나를 맡은 법무부 이후의 이종건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짧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투자계약서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간단하게 벤처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투자계약서의 일반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주요 내용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섹션 2에서는 아마 이 투자계약서에 대한 구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투자계약서에 대한 협의를 투자자와 진행하심에 있어서 아셔야 될 주요 개념들, 그리고 어떤 협의하셔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생소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어떤 기업이 자금 조달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유치하시는 투자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 도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크게는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것과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투자의 유치라고 함은 사실 자기 자본으로서 자본을 유치를 하는 거고, 가장 보편적인 투자의 유치 방식은 주식으로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기 자본으로서 자본을 조달하게 되고, 조금 일부 다른 유형으로서 주식 연계형 사채라고 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추후로 아마 이러한 방식도 논의가 되게 될 텐데, 이번 어떤 세미나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투자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어떤 개념적인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 도식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주식 연계형 사채 같은 경우에는 채무를 상환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결국 채권자의 채무자의 관계가 기본적인 형태가 되게 되고, 다만 그 내용 중에 투자자가 이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형태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형태의 투자는 크게 유형을 나누어 보면은 보통주로 투자받는 방식과 이 주식에 특별한 옵션이 있는 종류주를 통해서 투자받는 방식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벤처기업으로 투자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 종류주를 통해서 받는 방식이 좀 더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 종류주의 내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 더 후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주식 연계형 사채와 주식을 통해서 투자받는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 연계형 사채는 어쨌거나 채무이고 기본적으로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류주식 투자 중에는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형태가 중기 또는 후기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환전환 우선주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상환 우선주의 경우에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상환 의무는 무조건적인 상환 의무가 아니라 기업이 상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만 상환을 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큰 차이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이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유의하셔야 될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자본적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으시건 아니면 채권적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받으시건 간에 기업 입장에서 또는 창업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크게는 이 박스로 표기된 세 가지 점을 유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로 인해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 창업자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게 됩니다. 벤처금융의 투자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주식 인수의 조건에 관한 약정만이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담해야 될 몇 가지 의무에 관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담게 됩니다.
그 의무의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첫 번째 어떤 하셔야 될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파운더, 특히 창업자가 이번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분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처음 투자를 받으면서 지분율이 확정되는 경우의 투자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벤처금융에서 대부분의 투자 방식들, 아까 말씀드린 종류주 투자 방식, 특별한 내용이 옵션이 있는 주식의 투자 방식이나 주식 연계형 사채 같은 경우의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율의 변동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투자자가 갖게 되는데, 투자자의 어떤 이 전환권의 행사 또는 행사 가격의 행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분율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고, 이 지분율의 변동의 어떤 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예측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 다음 후속 투자를 받을 때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사항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투자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투자를 유치를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투자 이후에 두 번째 투자 또는 세 번째 투자를 유치하심에 있어서 이번 투자로 인해서 받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계약서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계약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어떤 창업하고 어떤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시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계약서에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해서 투자계약서의 일반적인 구조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협의하셔야 될 내용들 그리고 개념들을 이해를 하시는 과정으로 넘어가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창업한 창업자이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벤처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창업자이면서 또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한 대주주이기도 하십니다. 뭐 이게 기업이 커가는 과정에서 뭐 동일인이 아닐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벤처 기업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동일인이라고 전제를 하고, 투자계약서의 기본 구조 내용을 당사자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두 가지 내용으로 분리가 될 겁니다. 투자자와 기업 간에 체결하는 주식 인수 계약에 관한 것들, 보통 이게 SPA라고 일컫게 됩니다. 이 주식 인수 계약이 있을 것이고, 또는 주주가 될 자인 투자자와 그다음에 이미 주주로 되어 있는 창업자인 대표 사이에 맺어지는 주주간 합의 사항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 투자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두 가지 큰 내용들, 당사자로 봤을 때 투자자와 기업 간의 주식 인수 계약에 관한 내용과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주주간 합의 사항들의 내용이 하나의 계약서로 혼용된 형태도 있고, 이 두 가지 내용을 분리를 해서 주식 인수 계약과 주주간 합의서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계약서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분리해서 쓰는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주주간 합의 사항을 분리를 해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주주간 합의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투자 기회에 투자한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 다음 라운드에 투자가 들어오는 투자자가 있을 것인데, 이들 투자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해관계의 조정 조항이 새로운 주주간 합의서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간 합의서를 분리해서 썼을 경우에 여러 번의 투자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들 사이에 어떤 이해관계 조정을 하는 별도의 명확한 합의서가 작성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하나의 단일 라운드로만 봤을 경우에는 어떤 투자자와 그다음에 회사, 그리고 이제 회사의 창업자 사이에 어떤 의무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단일 라운드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또 혼합형의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업계 실무는 단일 라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혼합해서 쓰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여러 라운드가 반복되어 가게 되면은 주주간 합의서를 별도로 분리해서 쓰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조금 참조하셔서 나중에 투자 계약서를 보실 때 이게 하나의 혼합형 계약서구나, 아니면은 주식 인수 계약서와 주주간 합의서를 분리해서 사용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고서 어떤 이 투자 계약서의 구조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끔 하시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어떤 절차상 유의해야 될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첫 번째는 정관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러분들 다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회사의 기본 계약 조건과 같은 회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인 정관을 만드셨을 겁니다. 근데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그 자금 조달의 법적 근거나 절차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관에 따라 하게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하는 투자의 내용이 정관에 그 내용이 발행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 정관에 해당 투자 유치 방식이 불가능함에도 그 투자 유치 방식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관에 관한 확인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관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내부적 수권 절차를 올바르게 거치는 겁니다. 뭐 이사회가 필요하면은 이사회를 거치고 주주총회가 필요하면 주주총회를 거치고 이러한 내용, 절차적인 어떤 순서들을 진행을 하시는 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실사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사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고 이 실사에 대응하는 것도 기업이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존 계약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아마 처음 투자를 받으실 때는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뭐 초기, 중기, 후기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투자를 받으시게 될 텐데 기존 투자 계약서의 내용 중에 두 번째 투자를 받으실 때 요구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는 경우의 계약서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투자자가 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두 번째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를 유치를 한다면은 우리로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벤처금융 계약서에는 담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 어떤 기존 계약서에 어떤 동의 등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의무들이 있다면은 그 의무들을 준수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존 계약에서 체크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다 잘 하신 다음에 등기를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시면서 아마 다 등기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투자를 유치를 하신다는 의미는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자본의 증가는 등기사항입니다. 그리고 등기는 투자자의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의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사실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투자를 유치하신 이후에 확인하실 내용은 이 등기가 우리가 정해진 조건에 관한 합의, 정관과 투자계약에 따라 올바르게 등기가 되었는지 여기까지 확인하는 게 투자 유치 과정에서 기업이 체크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주제로 여러분들 기업이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아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자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투자계약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 아마 크게 보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아마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투자 조건에 관한 협상에 아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가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일주당 얼마의 가격으로 투자를 유치할 거야 하면은 사실 그 투자 조건에 관한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때 아마 투자 계약서를 열심히 보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투자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될 때는 이 투자 계약이 잘 지켜지면은 또 투자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자와 기업 간의 어떤 상호 이해에 관한 어떤 불일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시 볼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보시게 될 경우에는 이 투자금의 회수 등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자와 기업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계약서는 어떤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조항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텐데 첫 번째 두 가지는 사실은 회사가 잘 되었을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IPO라고 일컫습니다. 이제 공개시장에 상장이 되게 되면은 가장 바람직한 회수일 겁니다. 그래서 IPO에 관한 의무 조항을 사실 투자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M&A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은 투자자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기도 하지만은 투자자의 첫 번째 투자의 조건은 특히 벤처금융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만약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도 본인의 주식을 같이 처분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조항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여기 표기된 태그얼롱에 대한 조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태그얼롱은 벤처금융에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 투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이제 IPO나 M&A 같은 경우는 아마 일반적으로 기업이 잘 성장해 나갔을 경우에 어떤 회수 조항이 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무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근데 이 이하 세 가지는 사실 이제 투자자와 기업 간의 어떤 계약의 준수와 관련해서 약간의 갈등 또는 분쟁이 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계약서의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중에 하나로 풋옵션으로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 위반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 이 발행된 주식을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매수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로서 또는 이해관계인으로서는 가장 큰 의무 부담 중에 하나이게 될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세션 2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종류주식 투자계약서 중에 특별한 옵션이 있는 방식으로 벤처금융 투자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옵션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상환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주식이 발행될 경우부터 처음부터 회사가 만약에 상환이익이라는 게 있으면 이 상환이익은 법률적으로 또는 회계적으로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이 상환이익이 있을 경우에 이 상환이익으로서 그 주식을 소각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이 상환주식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무조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법률이 일정한 법률적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에 기업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 그 주식 매수 청구권에 따른 주식을 매입을 해주려면은 상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어야만 이익으로서 매입을 해줄 수가 있고, 배당 가능 이익이 없으면은 그 매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상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제한을 받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위약벌이나 위약금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위약금이나 위약벌 같은 경우에도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면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을 할 수 있고, 위약벌과 같은 경우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은 조금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효 판결을 해주게 됩니다. 어쨌거나 계약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로서는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이나 어떤 위약벌, 위약금, 또 어떤 회수 조항으로서 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이 투자계약서에 담기게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를 투자계약서에서 부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 투자계약서의 이 조건을 협의하고 받아들인다 하시더라도 그 개별적인 내용의 범위들, 예를 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의 행사 사유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과 투자자가 협의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시면서 투자계약서를 체결을 하시는 게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서의 구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전체적인 투자계약서의 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크게는 이 계약서 샘플은 혼합형을 전제로 합니다. 크게는 6개의 카테고리로 또는 5개, 6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주식의 발행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회차에 우리가 액면가 얼마짜리 회사인데 발행가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을 얼마를 한다. 그리고 납입일은 언제다. 이런 기본적인 신주의 발행 조건에 관한 내용이 1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만약에 종류주의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의결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이익배당 우선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청산할 때 자녀재산 분배 우선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상환권에 관한 내용들 또는 전환권에 관한 내용들, 이런 주식의 특별한 내용에 관한 정함이 있는 게 제2장 종류주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벤처금융의 투자 계약서이기 때문에 투자 이후에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조항들을 모아놓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의 기재는 여러분들이 협의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게 됩니다. 어떤 회사와 또는 이해관계인이 부담할 의무를 묶어서 표현한 게 거래 완결 이후에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될 것이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주주 간 합의 사항입니다.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이 함께 주주로서 주식의 처분에 관한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뭐 투자자는 주식을 어떻게 처분을 할 거고, 뭐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어떻게 처분을 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투자자도 같이 처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것이고, 이러한 주식의 처분에 관한 합의 사항들이 별도의 장으로 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보는 거는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거나 계약서의 해석과 관련해서 의견차가 있을 때일 겁니다. 이제 그러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위약벌, 손해배상, 이런 내용들이 제5장의 내용으로 편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일반 사항으로서 뭐 증거법 및 관할 또는 뭐 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 계약서의 주의에 관한 양도에 관한 것들, 이런 내용들이 또 별도의 장으로 계약 일반 사항으로서 편제가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의 이제 혼합형 계약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큰 카테고리는 이 정도를 범위를 갖고 내용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다음 세션에는 이 큰 카테고리 구분의 각각의 조문들에서 기업 입장에서 이해하고 협의하셔야 될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세션 2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션 1은 전반적인 어떤 계약서의 구조 또는 계약서의 편제, 이제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적인 어떤 내용들에 관해서는 세션 2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